이게 점점 가면서 실물금보다는 나중에는 디지털금을 더 선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 전망으로 봤을 적에는 비트코인 전망이 굉장히 좋은 거죠. 최근에 또 뉴스를 보니까 중국인들이 비트코인에 다시 눈길을 주고 있다. 주식, 부동산 못 믿겠다. 이런 헤드라인의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중국인들이 비트코인에 다시 주의를 기울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중국 외환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폐쇄 시장입니다. 단지 홍콩을 통해서 이제 간접 외환시장을 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의 국내 경기가 안 좋아서 중국과 홍콩의 주식시장이 굉장히 힘들어요. 작년 같은 경우 홍콩의 항생지수가 자그마치 수익률이 마이너스 43%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주식시장도 안 좋지 부동산 경기도 지금 폭망해서 그러니까 자산시장이 굉장히 아주 침울한 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깥으로 자꾸만 눈을 돌리려고 하는 거죠. 우선 법적으로는 자본 유출 금지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해외 투자할 가능성은 없지만 중국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홍콩을 통해서 해외 투자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콩에는 그래도 암호화폐 시장이 개설돼 있고 이제는 비트코인 현물 ETF도 개설된다고 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가능한 이러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하고의 접속이나 어떤 저런 것들을 많이들 강구를 하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증대되는 것을 불편히 여기는 건가요? 그렇죠. 중국 정부는 우선 첫째 비트코인은 은행을 통하지 않고도 송금이 되기 때문에 자본 유출의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불법화시킨 거고 또 하나는 중국 인민은행이 이미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디지털 위안화가 있는데 비트코인이 같이 공존한다는 거를 중국 정부는 용인할 수가 없는 거죠. 하여튼 이런 의미에서 비트코인을 철저히 막고는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사람 사는 곳에서 그렇다고 이게 철저히 모든 게 다 원천 봉쇄될 수는 없기 때문에 중국의 자본가들이 가능하면은 이런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데 있는 곳하고 이제 커넥션을 맺어가지고 이쪽에 이제 투자의 기회를 많이 노리겠죠.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부자들이나 리더십들이 자본을 유출하고 싶어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중국 경제가 진짜 안 좋은가 보네요. 네. 자본을 유치를 하지 않더라도 수익만큼은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만들고 싶은 거지. 자기가 국내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지금 주식시장이 뭐 40%씩 많아지고 부동산 경기도 지금 나락을 헤매고 있으니까 특별하게 자금을 굴릴 이러한 여지가 크지 않으니까 가급적이면 이 자금을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굴리고 싶어하는 거죠. 거기에 화교 친척들이나 화교인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혹시 한국도 그 비트코인 ETF 지금은 막아놨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인가요? 자금 유출이나 뭐.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 그거를 대할 수 있는 특별한 법적 토대가 완비되지 않았으니까 일단은 막아본 건데 대통령실에서 그래서 경고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거 함부로 방향을 논하지 마라. 근데 그거는 대통령실이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다고 그래서 이게 딱 갖춰지는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가 암호화폐 거래를 하면서 바이낸스라거나 그 외부로 보내서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간접 방법은 많아요. 근데 그게 활성화되면 우리나라 경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막 진짜 전 국민이 우리나라 업비트에서 예를 들어 살아서 바이낸스로 다 옮겨버리는 거죠, 자산을.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게 우려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을 이걸 승인해 줘야죠. 이제 앞으로 지금 미국에 승인된 비트코인이 홍콩, 싱가포르, 유럽, 캐나다 이런 데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져나갈 거예요. 벌써 홍콩만 해도 맞아요. 2월 달에 계속 승인될 가능성이 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런 쪽으로 통해서 이렇게 지금 서학개미들 투자하듯이 막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시장에도 이트포인 승인을 내줌으로써 우리 자본이 그렇게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전에 일단 이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토대가 완성이 돼서 규제는 규제대로 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법적 토대를 만들어줘서 스테이블 코인이건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앞서 나가는 게 아니라 유럽에서 한 미카 법안을 근거로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법적 정비를 하는 거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이 분야에 빨리 치고 나갑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곧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그쪽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우리보다 지금 훨씬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비트코인 ETF를 생각보다 빨리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일본 시장에 이거를 가서 이제 투자한다거나 이제 그런 행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보실 때 이제 암호화폐가 주류 전통 자산에 상당히 편입되었다 이렇게 예.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꾸린다면 예. 한 몇 퍼센트 정도까지 이렇게 담으면 좋을까요? 정확한 정답은 없습니다만은 보통 펀드나 이런 데서 담을 쪽에 미니멈 한 0.5%, 그다음에 대체 자산을 1%나 2%, 많으면 한 3%까지도 담는 어떠한 그런 추세인데 우리가 전체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기관이건 펀드건 연기금이건 이런 데에서 그 0.5%만 담는다 하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보다는 2배 이상으로 치솟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좀 더 늘어나서 뭐 1% 정도 된다 그러면 또 기업적으로 또 지금의 한 4배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체 자산에 혹은 이 분산 투자의 기초 자산에 이거를 어느 정도 담을지는 요거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 윤곽들이 나올 겁니다. 아마 생각보다는 아마 이래서 가격 상승을 지금 각 기관에서 생각보다는 높이 전망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대체 자산의 비중이 지금 달러가 불안하니까 특히 달러가 올해는 굉장히 약세로 갈 거로 전망되고 있거든요. 그럼 달러의 해칭으로서 금이나 은이나 비트코인을 그 사람들이 담는데 지금은 기회가 좀 좋은 거죠. 암호화폐 시장 입장에서는. 와, 진짜 만약 금처럼 막 5% 담으면 난리 나겠네요.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사실은 네. 우리가 비트코인 시총이라는 건 그리 대단하지 않아요. 전체가 1조 7천억 달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 8,500억 달러 시총 타해도. 네. 그런데 금 같은 경우는 이게 한 13조 달러 정도 돼요. 시총이. 네. 은도 1조 한 3천억 달러가 되고 아마 머지않아서 비트코인이 은 시총은 아마 뛰어넘을 거고 이게 점점 가면서 실물금보다는 나중에는 디지털금을 더 선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 전망으로 봤을 적에는 비트코인 전망이 굉장히 좋은 거죠. 네. 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좀 상상을 하건데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확대가 되고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어떤 좀 미래 산업이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거는 사실은 뭐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우선 가까이 미래만 보더라도 네. 이 자산 토큰화 사업의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이게 주로 디파이 분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디파이 분야가 이제 급성장이 예상되고 또 하나는 앞으로 토큰 증권들이 나온다는 거는 대부분의 증권이 토큰화돼서 나오면 이것들을 조합해 가지고 새로운
ETF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 ETF가 이제 시작돼서 이제 각 단위별 ETF가 나오겠지만 앞으로는 이게 전통 금융권의 증권들까지 토큰화되면서 이게 발전 범위가 이제 커질 거고, 그 다음에 이 전통 금융하고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융합되면서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영역이 이제 굉장히 확대될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의 벽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전통 금융에서 암호화폐를 많이 취급할 수 있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제 전통 금융을 취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두 영역이 서로 합쳐지면서 새로운 금융 기법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네. 그리고 과거에 디파이가 실패했던 것 중에 하나는 너무 경쟁적으로 해서 터무니없는 이자를 많이 주는 거를 택했었는데, 지금은 디파이 시장의 주요 담보물이 전통 금융시장의 국채나 회사채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두 개의 수익률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국제시장의 수익률이 5% 내외라면은 디파이의 수익률도 5% 내외예요. 조금 더 많이 주고 싶은 데는 회사채의 비중을 늘리거나 비트코인이나 다른 수익률이 높은 담보물을 높여서 이게 뭐 한 6, 7%까지는 줄 수 있지만 터무니없이 양쪽에 이제는 그 이자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양쪽이 이제 섞여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NFT 분야에서도 그 범위가 이제는 많이 확대될 거예요. 예술, 게임, 부동산 이런 것들을 하면서 디지털 자산의 시장이 더 확대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실물 경제에서 일어났던 계약들 중에서 이제는 암호화폐 분야의 스마트 계약이 들어감으로써 이제는 자동 거래와 신속한 거래가 가능해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듯이 블록체인 기술로 모든 기록을 유지하고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공급망 관리에도 유용하게 쓰이고 뭐 환자의 의료 기록이나 이런 것도 보존하고 프라이버시한 개인 정보들도 이게 코인화되면서 그게 이제 가치 있는 걸로 서로 교환될 수도 있고, 그리고 모든 기관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씀으로써 모든 게 투명화되고 보안이 이제 강화되는 건데, 그 중에 또 특별히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될 게 지금은 플랫폼 경제가 경제를 주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플랫폼 경제보다는 이 스마트 계약이 들어간 프로토콜 경제가 주주자본주의를 대신해서 작동하는 사회가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의 경제가 좀 더 합리적이고 분배가 공정하고 투명한 이런 경제로 발전할 여지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암호화폐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 직접 선거가 가능해져요. 이게 사실 데이비드 차움의 궁극적인 목표였는데 지금은 이제 선거를 치른다는 게 돈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오래 걸려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코인을 가지고 암호화폐로 선거를 치르게 되면 큰 돈 들이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직접 투표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선거라는 게 큰 행사 중에 하나지만 앞으로는 소소한 중요한 건들은 죄다 직접 투표를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암호화폐를 나눠주고 그거를 가지고 투표를 하게 하고, 투표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보상을 줌으로써 참여율도 높이고 손쉽게 끝내게 하면서 비용은 지금 선거 비용보다 훨씬 작게 들이면서 효율적으로 빨리 모든 걸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모든 면에서 암호화폐가 바꿀 수 있는 세상의 범위는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혹시 또 지금 이제 기업들 가운데서 눈에 띄는 테마는 AI 인공지능인데요. 이런 AI 인공지능하고도 그 접합점이 있나요? 그렇죠. 인공지능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는 이게 환경을 인식하고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일종의 메커니즘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디파이 시장은 물론이고 각종 분야에서 인간을 대신해서 활동함으로써
우선 단순하게 보더라도 재테크 방법을 획기적으로 이게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판단해서 하는 것보다 인공지능이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신속하게 매수와 매도를 행할 수 있으면 얘가 효율이 이제 훨씬 높은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기술 같은 것들이 처음에 막 화려하게 꼽히는 듯하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좀 잠잠한데 이쪽 분야가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하고 만나고 또 챗 GPT하고 만나고 그러면 신기술이 접목되면서 다시 한번 화려하게 꼽힐 수 있는 여건이 이제 마련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교수님 오늘도 정말 귀중한 인사이트들 많이 나누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한 1억 정도 여유 자금이 있으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면 좋겠나요? 저는 사실 한 5개 분야에 골고루 나누고 싶은데요. 이제 하나는 물론 비트코인이고 다음은 올해 또 오를 이더리움이고 또 하나는 작년에 약진했던 레이어 원 코인들이 올해도 계속 기술 진보를 이룰 것으로 보이길래 레이어 1이 하나고 그다음에 올해 각광받을 수 있는 레이어 2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테마별 1등 코인 예를 들어서 게임파이 뭐 인공지능 자산 토크나 이런 것 중에서 가장 유망한 것들에 나눠서 이렇게 20%, 20%, 20%, 20%, 20% 이렇게 투자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요소가 하나 있는데 지금 일본의 기준금리나 시중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커요. 작년 12월 달에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국회에서 답변한 게 올해는 마이너스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그 뉘앙스가 풍긴 발언들을 함으로써 일본에는 기준금리가 1월이나 4월이나 7월 달에 인상될 것이라는 설이 이제 파다한데 1월 달에는 지진이 일어남으로써 이제 이거는 물 건너갔고 4월 달이나 7월 달에 인상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0년물 YCC도 이게 하반기로 들어서는 7월 달경에 폐지될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이제 투자자들이 보고 있어요. 즉 이렇게 금리가 상승하면서 지금의 엔화가 지금 1달러 대 140엔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심하면은 110엔이나 100엔대까지도 치솟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적어도 15% 내지 많으면 한 30% 이상으로도 절상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지금 엔화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방법은 이렇게 암호화폐를 투자하더라도 일본 암호화폐 거래소나 이런 쪽에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암호화폐 수익률 플러스 엔화 상승분까지 같이 저거 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러한 방법들도 있는 거죠. 이야, 좋네요. 그러면은 만약 딱 한 종목만 투자한다면 어떤 종목 투자를 하시겠어요? 이게 이제 수익성을 봐야 되냐, 안정성을 봐야 되는데 한 종목이라면 안정성을 택해서 비트코인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그 교수님 마지막으로 웅달 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암호화폐 투자는 이게 사실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분야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이제 자기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이 분야에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 집단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직접 돈을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VC들은 프로젝트별로 뭐 몇백만 불, 많게는 몇천만 달러, 심하면 몇억 달러도 투자하기 때문에 이들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펀드레이징 벌어질 때, 즉 투자 자금 모을 때 어떤 암호화폐가 얼만큼 유명한 VC들로부터 얼만큼 많은 투자금을 확보했냐가 사실은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이어 2 코인 중에서 2022년도에는 어느 레이어 2 코인들이 투자금을 가장 많이 모았는지 혹은 지난해 개최된 펀드레이징에서
예를 들어서 롤업 기술의 새로운 그 기술이 나왔을 적에는 어떤 암호화폐들이 가장 많은 투자금을 모았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어떤 자기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그렇게 되면 가격이 아닌 가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치를 보고 장기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품목을 골라내는 그러한 그 해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통화혁명 꼭 출간되면 읽어서 그 해안을 늘리는데 증진시키는데 고맙습니다. 예, 꼭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감사드리고 오늘 그러면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홍익기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